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집을 사서 하는 건지 자가인지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노마드 족을 해외 가서 조금 한번 시도해보자. 근데 완전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제가 최근에 스페인 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스페인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갔다 와서 알게 된 사실들을 조금 공유해볼까 싶어요. 좀 소소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더라고요. 저는 사실 유럽 여행을 여러 차례 가봤지만 그렇게 담배를 자연스럽게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피는 모습들, 그리고 건물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는 모습들, 식당 안에서도 막 담배를 피는 모습들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야,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구나. 마치 제가 초등학교 때 번화가에 갔을 때, 그때는 뭐 영화관, 극장에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잖아요. 그때는 놀 데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스페인에서는 일반적이구나. 뭐 그것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택시 탔을 때예요. 택시 탔을 때 짐이 많잖아요. 여행객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짐들을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트렁크에다가 하나씩 다 실어 주시더라고, 직접. 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계속 막으시더라고. 한 번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매번 그렇게 하셔졌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좋다. 너무 좋은 문화다. 이런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좀 놀랬던 건 뭐냐면요. 결제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국내에서도 가능한데 몰랐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카드 결제할 때 우리가 카드를 보통 리더기에다 꽂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크래치로 이렇게 끌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끌거나 꽂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똥똥똥 갖다 대기만 하면 카드 결제가 전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래블 카드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 카드가 있으면 환전 수수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트래블 카드를 만들고 그걸 만들면 그것만의 계좌가 만들어지는데 제 일반 은행 계좌에서 이 계좌로 이체만 하면 그때부터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쓰는 모든 것들이 환전 수수료가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원래 카드에서 요 무선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있었는데 현지의 모든 장소들, 뭐 관광지 포함해서 유적지까지 포함해서 전부 리더기가 있었고 이 카드로 다 결제하다 보니까 제가 현금을 단 1원도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환전도 1원도 안 해갔었거든요. 근데 여행이 가능했었다라는 거 제가 좀 놀랬고요. 다른 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이제 커피죠. 이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서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찾을 수가 없었고, 뭐 물론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곳은 똑같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그냥 커피숍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제일 많이 이제 보이던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그 잔이 되게 작죠, 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유를 조금 타는데 그 우유의 비율이 커피 2, 그 다음에 우유 1.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는 뭐 코르타도라고 부르는 스페인어로 코르타도 주세요 하면 요거를 이제 주는데 잔 크기가 처음엔 작고 얘는 조금 더 크고 우유가 들어가니까 조금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떼 맛도 조금 나고 맛있네 라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먹는 게 커피의 비율 1, 우유의 비율 1 이렇게 한 게 그 카페 콘 레체, 흔히 말하는 그 카페 라떼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잔 크기가 좀 더 많이 커져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꽤 커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음료를 제일 많이 먹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소소하지만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다녀와서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유를 하자면 이제 저는 숙소를 가족들이랑 갔다 보니까 호텔은 방이 좀 좁잖아요. 그 침대가 2개에서도 너무 작은 싱글 침대가 많고 근데 이제 4명이 자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집을 독채로 이제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도 따로 있고
있고 화장실도 막 2개씩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넓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썼는데 제가 도시 한 곳에서는 호텔에 잡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어비앤비에서 잤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좀 유심히 이제 봤어요. 어떤 것들을 봤냐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자동화를 해두었는가. 예를 들면 키 분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철저하게 자동화를 해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십 채를 돌리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도 좀 체크해봤고, 또 반대로 이제 완전 진짜 수동으로 하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딱 가자마자 뭐 주차하는 것부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내해 주시고 방 설명 다 해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조금 문제 있으면 또 집 근처에 있다고 막 달려와가지고 뭐 조치해 주시고 호스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직접 집을 사서 하는 건지 자가인지 아니면 이걸 빌려가지고 전대 형태로 하는 건지도 궁금했고, 만약에 전대면 얼마 정도 내고 있고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막 거주를 하면서 또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죠. 또는 이 호스트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 너와 집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대부분은 이제 소유를 안 하고 빌려가지고 전대한 경우가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집하고 똑같이 나온 매물이 있더라고요. 월세 매물. 제가 거주했던 한 집의 경우는 그 월세가 18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월세가 180만 원. 근데 이게 방 2개, 뭐 화장실 2개, 뭐 거실 1개, 뭐 부엌 당연히 따로 있고 이제 이런 공간이었는데 180만 원. 근데 하루 숙박료가 얼마였을까요? 에어비앤비로 하면 그게 23만 원 정도 됐던 집이거든요. 근데 23만 원이면 이게 다 자기 돈이 아니라 한 20% 정도는 그 에어비앤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게 한 5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만 원 정도가 본인의 하루 수익일 거예요. 근데 18만 원 곱하기 이게 며칠을 가동하느냐인데, 제가 보니까 다음 달 한 달 동안 꽉 차 있더라고요. 30일 동안 가능한 금액이죠. 그러면 이게 540만 원 좀 되네요. 근데 좀 보적으로 20일만 가동한다고 가정해보면 360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그냥 월세만 받으면 180만 원 받고 끝낼 수 있는 거를 에어비앤비를 돌렸더니 이게 20일로 가동했을 때 360만 원. 기본은 180이잖아요. 180 플러스 180을 더 할 수 있고 30일까지 다 채우면 또 180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은 뭐죠? 자동화 수익이죠. 월세를 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 근데 이거를 자동화하지 않고 본인이 에어비앤비로 굴리고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 답변도 해줘야 되고, 뭐 청소나 이런 것도 외주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노력, 이 노력에 대한 비용이 요만큼 더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집들은 더 되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소소하게 노후를 준비하면서 플러스로 더 가져가는 걸로는 무난하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들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스페인에 가서 조금 얻은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확실히 스페인에 갔는데 건축물만 보더라도 그 이슬람 문화하고 카톨릭에 관련된 문화가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피부색이나 헤어스타일 뭐 또는 복장부터 시작해서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결국에 너무 다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양성이 별로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생김새가 똑같고 사는 집도 똑같고 복장도 거의 똑같고 지하철에 겨울에 타면 전부 다 검은색 패딩 입고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서 내가 조금만 튀는 복장, 튀는 행동, 뭐 튀는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떨 때는 뭐 틀린 사람,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또 되니까, 야, 이거를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연스러운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복귀를 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여행을 통해서 뭐 한 가지 이제 뭐 수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어떤 일들, 한국 자체 또는 나의 일, 한국에서 나의 삶, 한국에서 내가 하는 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제 3자의 입장에서 조금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너무 또 급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경직되어 있던 생각들, 행동들을 조금 유연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여행을 통해서 수확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종종 조금 밖에 나가는 것들은 필요하겠구나. 물론 코로나 이후로 여행을 간 게 진짜 3년 넘었거든요. 옛날에는 참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를 좀 시도해보고 싶었냐면 여행을 하면서 해외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좀 병행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흔히 말하는 그 디지털 노마드족을 해외 가서 조금 한번 시도해보자. 근데 완전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도시를 한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막 여러 도시를 돌다 보니까 제가 스페인의 남부 지역 도시들만 이렇게 쫙 돌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짐 싸야 되지, 이동하면 도시에도 적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온전히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거의 못 했어요. 일만 지금 잔뜩 쌓아놨어요. 쉽지가 않구나. 근데 예전에 제가 한 국가, 한 도시에 그냥 한 집에서 한 달 동안 가만히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태국 치앙마이에서.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관광지를 볼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해외 어떤 그 도시에 적응을 하면서 맨날 가던 식당, 맨날 가던 공간들, 그 다음에 맨날 커피숍, 디지털 노마드족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공간들이 너무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그런 공간들이 뭐 스타벅스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켜고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또 집에 와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가족들이 계속 있고, 낮에 또 뭔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행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병행하려면 무조건 한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내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한 가지 깨닫고 왔습니다. 뭐 오늘은 소소하게 제가 스페인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워낙 요즘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유럽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중에서도 스페인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나아가서 해외여행을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 병행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